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는 정면 승부 순서인데요. 함께해 주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박상인 서울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경제 정면 승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특별 대담이 어제 그제 이틀간 방송이 됐죠. 부동산 관련 발언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공급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는 가지고 있고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잠시 들어봤는데요.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얘기했고 또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부동산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기 교수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문 대통령 말씀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좀 자기 위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OECD에서 이제 주택 가격 명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높지 않은 건 맞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어떤 본질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부동산이 이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 시작해가지고 서울 전역으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통계된 문제랑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OECD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이 지수 조사는 결국 어떤 통계를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나라는 그게 통계 기준이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통계가 이제 어떤 데는 실거래가도 하고요. 또 호가도 하고 또 모든 주택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냥 참고할 정도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별 문제 없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부동산 상황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다 기준이 다르고요. 또 사실은 부동산 제도가 나라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OECD에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를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 객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오른 거는 또 사실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먼저 이제 주택 가격 관련된 자료 말씀을 김태기 교수님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OECD 비교할 때는 각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비교가 용이하고 어떤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 상승에 대해서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상승률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이야기한 게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실거래된 주택들을 가지고서 얼만큼 가격이 올랐나 계산하는 거고요. 이 매매 가격 지수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그 주택 아파트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 가격이라는 것을 전문가가 산출을 해서 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 가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거래 가격 지수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고요. 통상 이 매매 가격 지수는 변동폭이 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발부터 2021년 작년 12월 말까지 보면은 실거래 가격 지수로 부동산 가격이 88.1%가 올랐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 지수는 27.3% 어휴. 상승해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통 27.4% 올랐다는 이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일부 하락도 했을 때 그 하락했다고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한 것은 실거래 가격 지수였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변동폭이 크니까 하락일 때도 금방 나타나는 건데요. 그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게 거네요. 일관성이 없는 예. 이게 통계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통계가 무엇을 대표하는가를 곰곰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한 숫자만 가지고서 이 숫자는 올랐다 안 올랐다 얼마 올랐다 안 올랐다 주장을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하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실거래 가격 지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네.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들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OECD 국가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들을 썼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2008년부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네. 근데 우리는 집값이 많이 안 오르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오르고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 2년에 많이 오른 것도 금리를 낮춘 거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우리 금리가 2018년 11월에 1.75%였어요. 예, 예. 기준금리가. 네. 근데 이걸 계속 낮춰가지고 20년 5월에 0.5%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네. 거의 1.25%를 1년 반 정도에 떨어뜨린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뜨렸죠. 이게 이제 이른바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예. 그런 쪽으로 가서 금리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부동산 가격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사실 방송에서 했었는데 예. 그걸 제대로 안 한 것도 정책 실패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금리만으로 설명은 할 수가 사실 없죠. 예, 예. 금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1, 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보고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심리 네.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그 심리가 크게 또 작동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금리 하나만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예. 그전 10년에 비해서 한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급박하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다는 거. 네.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금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 외에 이제 또 공급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은 공급은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좀 딱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공급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뭐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 공급 늘린 게 뭐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공급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다 공급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3기 신도시에 한 뭐 127만 가구 뭐 공급한다 그러는.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 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뭐 2기 신도시도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3기 신도시는 진짜 뭐 더 어떻게 보면 좀 교통이나 이런 게 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주택 공급 늘린다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옷에 나오는 재개발, 네.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규제를 풀어가지고 좀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뭐 허용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나 하여튼 뭐 주택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쉽게 그거는 제대로 못했다. 예, 예. 주택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거에 좀 따라줘야 되는데 예. 예. 아니 이게 지었으니까 들어가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그 주택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잘못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까 저금리를 해놓고요. 예, 예. 그다음 거기다가 또 대출 규제를 엄청 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야 뭐 집 사는데 뭐 어마어마한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온갖 편법이 이렇게 남바하고 그래서 오죽해서 뭐 영끌 비투 얘기가 나옵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세금으로 잡겠다 그래가지고 예. 엄청 또 이 중과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책의 실패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제가 그날 참 인터뷰를 보면서 아주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뭐 그 공급이 어쨌든 뭐 숫자상으로는 좀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세금 정책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좀 실기한 측면이 좀 많지 않느냐. 뭐 특히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급과 세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은 조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다들 지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평가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평가다.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치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정책을 하려면 또 다른 실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 네. 이제 공급을 많이 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역대 정부보다 많고 많아요? 연 54.6만 호를 앞으로 3기 신도시 그 계획분까지 네, 근데 포함한 그게 건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공급 물량을 이야기할 때는 준공 기준으로 합니다. 준공 완공이 기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을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에 예. 연 55만 호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예. 이게 실제 공급되는 건 다음 정부 때 공급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준공이 있고요. 아니라 착공 아니에요? 착공? 준공 기준이요? 기준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통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예, 것이 예. 몇 호를 공급한다라고 예, 말을 예. 할 때는 준공 기준으로 그 정권에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사실 다음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많은 한 예. 250만 호 정도가 사실 공급이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준공 자체가 훨씬 작았어요. 그게 이제 오히려 실제로 지금 당장에 살 집은 많이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게 당장에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그렇죠. 가지고서 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예.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망치기 쉽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저는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고 단기적인 대책만 26번인가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적인 정책, 조급함으로 단기적인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 신뢰도 잃고 그리고 또 정책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책들 상호간에 네. 잘 맞지 않는 부작용 같은 것도 내고 그런 실패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 부동산 하나 제가 이제 정치적인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세제 중심으로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원래 세제 중심 정책을 한 거는 최근이고요. 그 원래 시작했을 때는 그 김수현 수석이 네. 그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을 했었는데
그 LTV DTI 규제를 강화했죠. 예, 대출 예, 규제를 예.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 민간 임대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고 하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네. 세법을 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해서 투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고 실수요자는 LTV DTI 규제 때문에 주택을 사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투기적인 수요를 잡겠다고 하면서 네. 지금 작년부터 2주택 이상 네. 3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정책을 그렇죠. 예.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또 월세, 전월세 대책을 예. 또 예. 내고요. 그렇죠. 이런 걸 같이 근데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딱 떠오르는 것은 뭐 양도세나 종부세, 뭐 취득세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세율 자체가 바뀐 거는 양도세, 중과세를 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사실. 그런데 왜 세금을 많이 내냐면은 주택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결국 실현소득이 아닌데 장부상의 가격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보유세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네. 우리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라고 하지만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그 서비스라는 것을 향유하게 되죠. 월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유세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보유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오히려 시장의 교란을 적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물론 여기서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은 보유세가 너무 지나치면은 경제적으로 그것을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건데 그런 것도 간과됐죠.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있고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책을 하지 않고 또 이 정책과 이 정책이 결합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건지 이런 검토가 없이 네. 성급하게 대책을 놓다 보니까 예. 시장에 너무나 많은 교란을 주고 예. 불신을 안겨줬다. 이게 저는 제일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태규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간단히? 아주 상세하게 예, 예. 우리 박 교수님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김태규 교수, 박상인 교수와 함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를 해봤는데, 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워낙 지금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잡음이 좀 있어요. 제주지사 시절부터 이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원 후보자가 취임을 하면은 이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태규 교수님. 일단 원희룡 그 당시 제주도 지사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공시가격 산정이 좀 엉터리였다.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았고요. 네. 그건 뭐 제주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죠. 우선 이 공시가격 산정하는데 기준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지역이랑 뭐 형평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공시가격 문제를 뭐 공시가격 현실화를 막 앞당긴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네. 그 당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사 요원이란다든지 뭐 이런 등등 부분들은 네.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지사죠. 그 당시에 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이제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는 이제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물러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이 공시가격 재산정하는 이 주기를 조금 늘리겠다. 예, 예.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졸속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게 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또 조사 요원도 숫자도 좀 늘리고
그다음 현재 지금 보통 한 해 한 1,000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도 네. 더 들여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 후보죠. 예.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 내느냐 보니까, 이게 공시가액이 왜 우리보다 여기가 높냐, 낮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불만들이 터져 나왔죠. 근데, 앞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쉬운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너무 주기를 늘리다 보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좋아하실 수 있는데 예. 하락하게 되면 거꾸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사 1,000억 들여서 하는데도 공시가격을 주택들이라는 게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생각하시더라도 그렇죠. 예. 이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저는 답을 못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가 근데 그게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시가액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손 놓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서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잘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을 뭐 늘리겠다는 이야기라든지 공시가격 산정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경우에는 정책이 실패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꾸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는 말씀드린 그 장기적으로 예. 우리가 봐야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시장 경제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면은 시장이 없어요 전혀. 정부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시장 중심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상 특히 이제 강남이나 아주 잘 사는 부유층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환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주게 두고 그 단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장치. 제가 주장하는 초과 이득세 또는 치대세라는 개념인데요. 그것을 죽을 때 아니면 최종적으로 집을 처분할 때 내게 하는 방식으로 집을 투기 또는 집값이 올라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정해주면 되고요. 가격이니 공급은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에 미국같이 이제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서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좀 예. 도와줘야 되고 예. 사실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은 주거 취약계층에 맞춰줘야 됩니다. 쪽반총, 예. 고시촌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같은 걸 늘린다라든지 예. 그렇게 접근하는 이게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아주 단순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만들고 세금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고 예.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고 네.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네. 그 단순화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예. 나면은 주거로서 내가 느끼는 강남에서 네. 내가 주거에서 편익을 느껴서 이 정도 돈을 내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 게 그런 의사표시가 가격에 네. 반영이 되고요. 예. 그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민간총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김 교수님 방법이죠. 혹시 예,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예.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이 네. 거의 뭐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미 이거 지금 저 잘못 건드렸다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게 되면은 이 정권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문정부에서 지금 공급 늘리는 정책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입주할 때는 그냥 물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데 만일 지금 이렇게 규제를 완전히 다 풀었을 때요. 사실은 집값에 부채질 하는 거죠.
확 뛰게 되면 그게 더 물가 불안 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 가계부채를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계부채 경우는 만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위험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게 내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아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짚어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엮여져 있어서 좀 더 얘기를 좀 깊이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또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